어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는 1,600명대로 소폭 줄었습니다. 당국은 4차 대응이 다음 달 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추석 연휴 대규모 인구 이동을 우려해 추석 특별 방역 대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관련 내용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백순영 카톨릭 의대 명예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게 되는데요. 자, 조금 전이 어제 확진자 수가 발표됐는데 1,619명, 이 주말에 이어서 좀 줄긴 했지만 7월 7일부터 이 54일째 네 자릿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더 떨어지지도 않고 있고요. 당장 이 3주 뒤면 추석 연휴인데 이거 좀 어떻게 될 것으로 보이십니까? 예, 우리가 지금 4차 유행이라는 것을 7월 7일 1,212명을 시작으로 하는데 사실은 3차 유행 끝났다고 얘기한 적이 없었어요. 이게 그렇죠. 갑자기 두 배로 올라가면서 4차 유행이 된 상황인데 실제로 주중의 상황을 보면은 뭐 2,000명이 넘는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 2,000명 가까이 나오는 데 비해서 주말인 일, 월, 화는 보통 지금 1,600명에서 한 1,800명 정도 사이. 네. 느낌상으로는 약간 줄어드는 느낌이 있지만 사실 이거 감소 추세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이 정체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네. 하지만 지금 문제점이 심각한 것이 감염 경로 불명의 환자들이 점점 늘어서 지금 33%까지 되고 있어요. 이것을 나타내는 것이 임시 선별검사소, 여기는 이제 증상이 있건 없건 무조건 가서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이 양성이 나오는 것인데 여기서 나오는 환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사회에 굉장히 넓게 퍼져 있어서 잘못하면 통제 불가능한 상황까지 갈 수도 있겠다 하는 걱정이 있는 것이고요. 또 현재 4단계 거리 두기 단계를 하고는 있지만 이것이 억제 효과가 있다기보다는 그냥 유지하는 정도, 감소까지는 가지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관건은 얼마나 예방접종을 빨리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인데 아직도 한 달 정도 더 걸려야 젊은 층들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아직까지는 위험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백신이 정말 중요할 텐데 5, 60대 1차 접종률을 보면 80%를 모두 넘었습니다. 당국의 예상대로 가는 것 같고 이 문제는 확진자가 요즘 많이 발생하고 있는 청장년층인데 예약률이 70%를 좀 밑돌면서 저조한 상태네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거 굉장히 높은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상황으로서는. 네. 이것이 이제 이런 영향이 있는 것이 델타 변이주라는 것이 생기면서 젊은 층도 더 많이 맞게끔 된 건데요. 수치상으로는 68.3%지만 젊은 층에서 얀센 백신 맞은 사람이 115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걸 제외한 건가요? 이거 제외한 숫자들이기 때문에 예. 이건 지금 예약률만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추가로 이 부분들이 통계엔 더 들어가야 됩니다. 또한 자녀 백신을 맞은 사람들도 상당수가 있어서 지금 계산상으로만 봐도 아마 80%는 좀 넘을 것 같이 보여요. 네. 근데 이제 앞으로 예약을 안 하는 사람들이 예약을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요건들을 좀 만들어줘야 되겠죠. 인센티브뿐만 아니라 뭐 해외여행이라든지 접종 완료했을 경우 뭐 여러 가지 디스인센티브, 거꾸로 불이익을 주는 것들도 많이 주게 되면은 이 18세에서 49세까지도 80% 이상 적어도 60세 이상의 접종률하고는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지금 예상이기는 한데 뭐 아직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 이 정도만도 다 맞는다면 큰 문제가 없는데 또 하나의 문제는 아직까지 불확실성이 남은 것은 모더나 백신 같은 경우 아직 2차 접종하는 그 분량이 확정되지가 않아서 과연 1차 접종 다 맞은 후에 추석 이후 10월 달에 2차 접종을 제대로 완료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 좀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수급만 제대로 들어온다면 예약대로 계획대로 갈 수 있을 거다. 뭐 이런 말씀이신 거죠. 자, 이제 3주 뒤면 앞서 언급했지만 추석 연휴가 됩니다. 당장 지난 설 연휴 때는 이 직계 가족이어도 거주지가 다르면 4인 이상, 이거 5인 이상 모이지 못한다 이런 방침이었는데 정부가 이번에 좀 접종자를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주려고 검토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뭐 그 설 그때보다 더 완화하기는 좀 쉽지는 않아 보이고요. 그죠. 지난 설에 우리 확진자 수를 보면 한 400명 전후였고요. 네. 작년 추석에는 뭐 좀 그렇지만 100명도 안 되는 그렇죠. 100명 예. 전후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강력한 방역 통제를 했었는데 이번은 이제 1년 반이 넘어가면서 뭐 거의 2년이 가까워지는 시기가 되기 때문에 국민들의 피로도도 굉장히 높아져 있고 네. 분명히 어느 정도 완화는 시켜야 되는데 조금 다른 점이 생겼죠. 우리 국민들의 60세 이상의 거의 80% 이상들이 예방접종을 받았기 때문에 피해 정도, 즉 뭐 많이 아프다든지 뭐 사망을 한다든지 하는 거는 많이 줄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직까지도 60세 이하, 즉 50대 정도까지만 맞았지만 49세까지는 굉장히 낮기 때문에 전 국민으로 보면은 약 30% 정도 되는 수준, 추석 정도 되면 30% 정도 넘어갈 것 같이 보이거든요. 네. 이 상황에서 2차 접종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들의 이동이 만약에 많이 늘어난다고 그러면은 또한 이것도 큰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추석까지는 좀 귀성을 자제하시고 예방접종을 받으신 어르신뿐만 아니라 지금 어린아이들은 예방접종 자체를 받을 수가 없고 네. 젊은 층도 다 받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좀 우려될 만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동량 자체가 좀 줄어들어야 되겠지만 역시 추석이라는 특성 때문에 뭐 평소보다는 늘겠지만 예전 수준 정도만 이동이 된다고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아직까지 우려는 좀 깊습니다. 정부가 그 인센티브로 인원을 좀 늘리는 걸 검토 중이라고는 하는데 그럼 몇 명 정도가 좀 적당할 거로 좀 보십니까? 글쎄요, 몇 명이라고 검토하기보다는 작년처럼 뭐 작년은 거주지가 다른 직계가족 뭐 그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올해는 직계가족이면 다 모일 수가 있는 상황 정도로 하고 명수 제한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직계가족들 같은 경우는 날짜를 달리하면서 방문을 귀향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거보다 아무리 인센티브로서 접종받은 사람들을 다 명수 인원 제한이 없게 한다면은 예. 이분들도 지금 델타 바이러스인 경우에 있어서는 돌파 감염도 있고 1차 접종만으로 끝난 사람들도 있고 또 어린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감염 자체를 지금 예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올해가 이렇게 통제가 강력한 것이 마지막 추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좀 걱정은 깊습니다. 네, 정말 마지막 추석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렇게 확진자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아무래도 이 위중증 환자, 특히나 이제 사망자 수일 텐데 이번 주 보면은 일평균 사망자가 10명대로 올라섰고 이 하루 20명이 최대로 사망한 날도 있었어요.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물론 사흘 전에 한 20명 사망을 했었고 네. 대부분 100% 미접종, 접종 완료되지 않은 네. 분들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한 차례만 접종을 받아도 사망하든지 위중증으로 가는 떨어지는 확률은 거죠. 굉장히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예. 또 이 예방접종이 이루어지기 전에 비해서는 사망률도 굉장히 많이 낮아진 것도 사실이죠. 하지만 환자 수가 지금 2,000명씩 나오는 상황에서는 위중증 환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더구나 그 위중증 환자들 중에는 젊은 층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실제로 입원을 하고 위중증이 된 상황에서는 중환자실을 오래 차지하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건강하시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의료체제가 굉장히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고 또 일정 부분 사망하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망률은 지금 떨어지고 있지만 이것은 좀 통계적인 그 착시 현상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현재의 확진자 수는 굉장히 늘어나 있지만 사망자는 아직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치사율, 사망률은 떨어지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델타 변이주는 치사율이라든지 혹은 위중증으로 될 입원 가능성이 2.26배나 더 높다고 해요. 알파 변이주에 비해서. 결국은 지금까지는 잘 알려져 있지 않았지만 엊그제 란셋 그 논문을 보면은 델타 변이주라는 것은 적어도 2배 이상 독성을 더 가지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이 환자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다면은 위중증 환자 사망자 수가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을 맞을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또 이제 임신부들에게 백신이 좀 위험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는 이 접종 이득이 훨씬 더 높다라는 발표를 내면서 우리나라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도 이제 뭐 임신부, 산모나 이 태아에게 좀 이상이 있지 않을까 걱정하는 시선이 있는데 좀 어떻습니까? 임신부 같은 경우는 진통제 하나도 먹기가 어려운 상황이죠. 더구나 이것이 백신이 되면은 맞기 꺼려하죠. 미국이나 이스라엘 접종을 강력하게 권고했는데도 불구하고 접종률이 그다지 높지는 않았습니다. 네. 미국의 경우도 임신부의 24%밖에 접종을 받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미국 CDC의 보고에 의하면은 유산될 가능성은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이 아니라 뭐 우리가 관습적으로 임신부는 이 접종 같은 걸 조심하는 상황이죠. 하지만 접종을 받았을 때 이득을 보면은 일단 이 환자 임신부뿐만 아니라 태아한테도 항체가 이행이 되기 때문에 둘 다 보호 효과를 받을 수가 있고요. 실제로 임신부가 코로나에 감염되면 사망하거나 혹은 태아만 사살하는 경우도 일본에서 지금 많이 생겨갖고서 일본에서는 우선 접종을 권고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아마 이 임신부에 있어서 접종은 권고하는 것이 그 부작용의 우려보다는 그 이득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은 뭐 이미 알려진 것이고 이스라엘에서도 파이자 백신 하나이긴 하지만 대규모 접종이 임신부에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실제 부작용보다는 이득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그런 경우가 아니더라도 이 임신을 계획을 하고 있거나 1차를 맞고 나서 임신을 했을 경우에 2차를 맞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임신을 준비하고 계신다면은 먼저 빨리 맞으시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이고 가능한 한 자기 차례에 들어왔을 때는 바로 맞으시는 것이 좋고요. 또 1차 접종을 받았는데 받은 후에 임신이 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임신이 1차 접종 이후
간격이 있는 상황에서 2차를 어떻게 할 것이냐. 네. 그러면은 2차도 맞아야죠. 2차까지 맞아야만 완전한 접종이 되는 것이고 또 태아한테도 이행 항체가 이행이 되기 때문에 1차, 2차 접종에 상관없이 일단 임신부도 지금은 권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말씀이신 예, 거죠? 지금 상황, 전 세계적인 이 리얼 데이터들을 보면은 임신부에 있어서의 접종은 권장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가 하면 또 이런 주장도 있어요. 이제 항체가 그 모유를 통해서 아이에게 전달이 된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건 맞는 사실입니까? 예, 사실입니다. 이 모유 안에는 임신부가 갖고 있는 항체들이 있기 때문에 그 항체들이 이 모유를 통해서 분비형 항체라고 그러는데요. 그것들이 어린 아이한테 신생아한테도 전달이 될 수가 있죠. 모유 수유를 하게 되면요. 하지만 이 항체는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일단 항체는 이행이 되지만 모유 수유가 끝나고 몇 개월이 지나면 다 없어지는 항체이기 때문에 뭐 효과는 시간적으로는 얼마 안 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뭐 6개월 된 6개월 된 신생아 혹은 2세 이하의 아이들이 지금 받을 수 있는 예방 접종이라는 것은 없기 때문에 최대한의 예방 항체를 가지고 올 수 있는 방법은 역시 모유 수유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리고 이제 2학기 개학을 맞이해서 학교 곳곳에서도 또 집단 감염이 발생한 것도 있고요. 그래서 학부모 사이에서 중고등학생에 해당하는 나이에도 백신 접종을 빨리 좀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12세부터 16세까지 원래 16세부터 파이자는 승인되어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12세부터 16세까지도 추가로 승인이 되었죠. 하지만 실제로 접종이 일어나지는 않았고요.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에는 18세 이상의 국민들이 아직 접종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연령대에 접종을 고려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지만 분명히 우리가 집단 면역이라는 걸 형성하기 위해서는 이 연령대도 접종을 받아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원래 감염이 되었을 때 우리나라에서 10대 이하에서 사망한 케이스가 한 건도 없거든요. 물론 여러 가지 뭐 후유증 같은 것들이 있을 수는 있었겠습니다만은 감염 위험에 비해서 부작용 사례에 대한 이득과 손실, 부작용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본인이 아니라 학부모들이 이것을 인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학부모들이 과연 우리 아이들한테 맞출 것이냐 하는 문제가 하나 남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연령층에 있어서의 접종은 학생 본인뿐만 아니라 이 부모들의 인식도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방역 당국에서 이 부분들을 얼마나 잘 설명할 수 있느냐. 특히 이 12세부터 16세뿐만 아니라 더 아래 연령층도 지금 연말이 지나면 전 세계적으로 접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어린아이들에 있어서의 접종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즉 감염의 위험도에 비해서 부작용의 위험 이것이 과연 얼마나 지금 시뮬레이션이 돼갖고 잘 될 수 있을지.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도 학생들이 그다지 많이 맞지 않아서 학교가 개학을 하면서 학교 내에 감염이 굉장히 많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에 있어서도 개학을 하게 되면 학생들한테 우선 접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이 부분이 학부모들이 어떻게 지금 인식하고 있는지 아직까지는 확실치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미국에서는 10대 백신 접종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이루어지고 있나요? 그러니까 10대 백신 접종 굉장히 많이 권고하고 있고 실제로 시행되고 있습니다만 또 학교에서도 강력하게 추천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접종받는 학생들이 그렇게 많은 수가 아니기 때문에 적어도 반수 이상이 맞아야만 어느 정도 집단 면역의 효과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이 50%까지 가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이 전 세계적인 현실이죠. 이런 가운데 이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을 맞으면 이 시간이 지나도 항체가 스스로 이제 생성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래서 정말 사실인 겁니까? 이거는 뭐 면역학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 몸에 항원이 들어왔을 때에는 항체가 생기고 또 세포성 면역이라고 그래갖고 T셀 이뮤니티라는 것은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 즉 세포가 바이러스의 공장이 되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다 사멸시키기 때문에 면역력을 얻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항체를 만드는 것은 기억 B셀, B세포이고 또 세포성 면역은 T세포인 것인데요. 사실은 mRNA 백신뿐만 아니라 DNA 백신이라든지 뭐 모든 백신의 개념이 그렇게 된 것이고 아스트라제네카라든지 얀센 같은 경우도 오히려 세포 면역이 더 강할 수 있다는 것이고 새로 만들어진다는 의미는 항원이 실제로 들어왔을 때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직접 들어왔을 때 우리 몸에 남아있던 세포들이 그 항체를 많이 만든다는 것은 이거 면역학의 기본 개념이기 때문에 지금 이 논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mRNA만이 뭐 이런 효과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은 사실은 뭐 맞지는 않는 말이고요. 오히려 mRNA는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항체를 만든 이후에는 mRNA는 다 부서져 버리거든요. 그 남아있다가 만든다는 뜻은 아니고 그 만들어진 항체들이 기억하고 있다가 실제로 바이러스가 감염되었을 때에는 그것을 막을 수 있는 항체를 새로 만든다 하는 의미에서는 실험의 의미는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꼭 mRNA 백신이라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최근에 부스터샷을 맞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것까지는 그거는 부스터샷이라는 의미는 사실은 고령층이라든지 고위험군,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분들이라든지 네. 항암 치료를 받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부스터샷이 꼭 필요하죠. 아. 하지만 젊은 층, 정상적인 면역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인 경우에 있어서는 이 항원,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새로운 항체들이 계속 만들어지기 때문에 사실 꼭 부스터샷이 필요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좀 미국이나 이런 선진국들에서는 사치스럽게 모든 국민들한테 5개월 이후에 맞추겠다고 그러는데 네. 이것은 이론적으로 봤을 땐 그렇게 권장할 만한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순영 카톨릭 의대 명예교수와 함께 코로나 상황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